자, 그 다음에 사례 한번 봐보면 소재지를 한번 봐보니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으로 들어가는 상가가 경매로 나왔었던 사건이에요. 물건 종별을 보니까 근린 상가가 경매로 나왔었던 사건이었는데 대지 지분은 21평, 건물 실평수는 115평짜리 상가가 경매로 나왔었던 겁니다. 상가 실평수가 115평이라고 하면 면적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상가는 보통 전용률이 6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원래 분양 면적은 한 200평 정도 되는 물건이 지금 그 경매로 나왔었던 사건이라는 건데요. 그 최초의 간전평가 금액을 보니까 얼마에 받아서 나왔던 물건인가? 10억 7천만 원 정도 받아서 나왔었던 물건이 계속해서 유찰되더니 나중에 얼마에 낙찰됐는가? 4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이 물건은 정말 소름 돋는 게 바로 뭐냐면은 권리 분석에 전혀 하자가 없었던 물건이에요. 그냥 순수 가치만 저렇게 하락해서 낙찰됐던 물건이다. 16억 정도 감정가 나가는 물건을 갖다가 4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이제 16억 정도 되는 상가를 갖다가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았던 물건인데, 경매나 공매나 이런 그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많이 유찰된 걸 낙찰받아서 살려서 팔았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상가를 갖다 낙찰받은 건가 사진 한번 봐보면, 사진 보기 전에 위치부터 한번 봐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에 가면은 중앙역이 있고 그 중앙역에 가보시면 로데오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앙역 로데오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가 경매로 나왔었던 겁니다. 딱 보더라도 상권 자체가 규모가 크죠?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간판이 엄청 어지럽게 따다다다 붙어있는 상권 중에 하나가 저 중앙역 상권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경매 물건이 나왔었냐면은 밑에 층수까지는 오피스텔로 쓰고 있고 가장 꼭대기층 보이시죠? 저 스카이 라운지 전체가 경매로 나왔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만 잘 내서 이걸 이제 살릴 수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16억 정도 가는 거 4억 정도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대한 부가이익을 한번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입사전시 내부 사진 보기 전에 구조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 15층 꼭대기 전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었던 부동산이었어요. 스카이 라운지. 그때 당시 사진 한번 봐보면은 앞에 보니까 뭐 드럼도 좀 있고 밴드가 뭐 연주할 수가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소파를 어디서 저런 걸 구해서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앉기가 싫어. 그렇죠? 컨셉이 되게 애매해요. 이게 7080으로 봐야 되는 건가? 8090으로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사가 잘 안 됐겠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장사가 좀 잘 안 되긴 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뭐냐면은 전망은 정말 좋았었던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 전망을 활용해서 이 부동산을 살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높은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부동산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저 스카이 라운지를 갖다 낙찰 받아서 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디어가 중요해. 여기 안산 고잔 신도시 여기 중앙역 상권은 젊은 친구들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고급 와인바나 이런 걸 했으면 장사 잘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전망을 활용해갖고 차라리 분위기를 좀 럭셔리하게 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까 전처럼 좀 애매한 컨셉은 좀 쉽지 않았었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를 하더라도 괜찮겠죠. 이 부동산 낙찰받은 거는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개발했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큰 상가,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망한 그런 상가를 사갖고 고시원으로 개발하던 게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고시원이 많아지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상가에 대한 투자 트렌드가 계속 돌아요. 그때 당시 이제 고시원이 좀 많이 생겨났던 시절이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게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때 상가에 대한 그 투자 트렌드는 돌기 때문에, 그때 그 도는 트렌드를 갖다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자 싶은 거는, 그때 반짝 유행하는 트렌드의 상가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혹시라도 사셨으면 빨리 처분하는 게 나아요. 왜냐 상가 투자 트렌드는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거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은 나중에 처분하실 때 환가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당 물건은 그때 당시 고시원이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낙찰받고 고시원으로 꾸몄어요. 고시원을 꾸미니까 방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35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면적이 컸던 물건이니까. 근데 그 35개 방에서 나오는 뷰가 이렇게 나오는 부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가 잘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잘 나가겠죠? 그때 당시 거의 방 하나당 월세 30만 원씩 했었는데 35개가 다 완판 다 나갔어요. 임대가. 그러면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그런 상가를 바꿔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분을 해서 이익을 봤었던 물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가 투자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고시원 사업이 굉장히 괜찮았다가 그 이후에는 고시원 사업이 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혹시라도 고시원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시원 사업은 일단은 첫 번째, 창업하실 때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 예전에 막 고시원 불타서 젊은 친구들 참변당했던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 다음부터 소방법이 강화가 돼서 고시원 같은 거 할 때는 방마다 스프링클러를 다 달아야지만 허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비쌀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 고시원 창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뒤로 까지는 돈도 많은 게 고시원 창업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방을 갖다 한 35개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계량기를 갖다 각각 달고 전기세나 수도세를 별도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애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은 고시원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고시원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그 전기나 수도세를 아껴 쓸까요? 안 아껴 쓸까요? 안 아껴 쓰죠. 요즘처럼 여름철에 더울 때는 나갔다 들어오면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나가버려요. 그럼 그 전기세나 수도세가 폭탄으로 나오겠죠?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은 만큼 뒤로 까지는 돈도 많기 때문에 그 이익을 갖다가 반드시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시원 같은 거 창업하실 때는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한번 봐보면은 서울대표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1층 상가가 공매로 나왔었던 사건이에요.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냐면은 한 4억 정도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 낙찰이 됐었던 사건인데요. 일단 이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상가는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는 물건이었는가 그 위치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봐보면은 그 압구정동에 가보시면 로데오 거리 상권이 있잖아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상권 내에 소재하고 있었던 1층 상가가 공매로 나왔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저 압구정동일 때는 호재가 굉장히 크죠? 압구정동 저 재건축 아파트들 높은 층수로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단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큰 지역인데 해당 상가가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상권으로는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요즘 상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실적으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는요 요즘에 상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가 잘 나가다가 조금 제 상권이 침체됐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가로수길이 개발되면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를 이용하던 수요가 가로수길로 흡수가 돼버렸었거든요. 가로수길 상권이 살아나다 보니까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는 상권이 죽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가로수길 상권 자체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계속 올린 거죠. 결국에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 월세를 감당하고 장사를 못하다 보니까 다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로 넘어오게 되고 요즘 친구들한테 좀 트렌디한 그런 상가들이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상권 자체가 다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상권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격리 단계 잘 되다가 요즘에 좀 잘 안 되는 모습 이런 것들. 상권은 항상 돌아요. 그 상권이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상권에 대한 건 항상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뜨는 상권은 어딘지, 지는 상권은 어딘지를 갖다가 반드시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올바른 투자가 될 수가 있겠다. 해당 물건에 나와 있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활성화 잘 되어 있는 상권이었는데 그때 당시 낙찰받고 나서는 어떤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가 보니까 뭐 하는 가게처럼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돼지고깃집으로 이용하는 상가로 바뀌어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상권이 지금 현재 뜨고 있고 지고 있고 요즘 어디에 유동인구가 많은지 이런 거를 갖다가 아시고자 하실 때는요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번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상권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필요한 사이트, 굉장히 필수적인 사이트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사이트예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다가 상권 정보를 갖다가 입력해서 검색을 하게 되시면은 이 지역 상권에서 지금 현재 매출이 높은 업종은 뭔지, 그 다음에 경쟁 업소는 몇 개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상권 정보 시스템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수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창업을 하고자 하실 때는 이 사이트에 오셔서 그 상권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입찰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권이 바로 그 사이트가 바로 뭐냐면은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상권 분석하실 때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늘고 있는 상권은 어디인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예요. 우리가 이제 창업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창업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올바른 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요거는 서울에서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권 분석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요즘 뜨는 상권, 지고 있는 상권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가 요즘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어디가 유동인구가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창업을 한번 해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선점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을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들을 오셔갖고 통계치를 봐서 어떤 업종을 하셔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갖고 계획을 짜셔야지 올바른 상가 투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들은 통계치예요. 통계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참고 자료지 이거 무조건 맹신하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보고 창업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창업을 하실 때는 이런 통계치를 갖다가 참고를 해서 분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권 분석 같은 것들은 이 사이트 참고하시고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상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겠죠. 임장도 많이 하시고 상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사실 상권 분석을 잘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상권으로 많이 다녀봐야 돼요. 많이 놀러 다녀도 보고 해야지 그 상권 분석을 잘하는 거지 이런 통계치만 보고서는 상권 분석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부터 이제 밖으로 나가시라는 거죠. 그렇죠.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하고 나가세요. 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상권 분석하러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도 많이 하러 다녀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상가 투자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연재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자 하실 때는 그 부동산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에다 자료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신도시 사업연재 비율 하면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해당 신도시의 그 토지 개발 계획도나 지적도 같은 거 보면은 또 사업연재 비율을 갖다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갖고 그 전체 신도시 면적 중에 사업연재가 몇 프로 정도 되는가 그런 거 한번 잘 봐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검색창에다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게 공매는 매매 사업자로 낙찰받을 수가 없나요? 질문해 주셨는데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 낙찰받을 경우 보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매물건 보다 보시면은 공매재산 명세서라고 있어요. 그 공매재산 명세서를 한번 봐보시면은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은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 금액은 얼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올려놓거든요. 그런 걸 갖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객관적인 질문을 잘해주신 게 바로 뭐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상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상권들은 경매나 공매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경공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떨 때냐면 너무 많은 세금이 체납됐다던가 아니면 빚이 너무 많다고 하다던가 그럴 때는 그런 지역의 물건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A급 상권에는 경공매가 잘 안 나옵니다. 보통 이제 B급 정도 되는 상권들의 경공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갖고 임차를 잘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좋아 보이는 상권, 누구나 다 좋아 보이는 상가는 단점이 뭐냐면은 가격을 싸게 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경공매로 가격을 싸게 사서 아이디어를 잘 입혀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창업용으로 어떤 부동산을 이제 낙찰을 받으실 때는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 그대로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입혀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게 이제 경매나 공매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잘 안 됐었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이미 이제 성공하지 못한 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한번 살려볼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상가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임장 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체 관리비죠. 그 이유가 연체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거는 낙찰자가 승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리비를 갖다 낙찰자가 승계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파트랑 다르게 상가는 관리비가 비싸잖아요. 특히나 또 덩어리가 큰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오랫동안 체납이 되어 있으면 체납 관리비가 굉장히 비쌀 수가 있어요. 제가 최고로 많이 봤던 체납 관리비가 3억이 체납되어 있는 그런 데도 봤어요. 와, 그런 데는 도대체 얼마 동안 공실이었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체납 관리비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부동산이죠.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확인하셔갖고 이차를 하셔야지 올바른 투자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임대료 분석 잘 하셔야 되고, 그 임대료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하셔야지 주관적으로 분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분석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하러 나가신 김에 여러분들 이제 유동인구는 얼마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가 임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다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정해져 있는 기일날 2차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는 경매랑 공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낙찰이 됐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경매는 오늘 낙찰 받아도 바로 다음날 잔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매각 허가 확정 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매는 낙찰받고 2주 후에 매각 허가 확정이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 잔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낙찰받으면 그 다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개정이 된 거고, 예전에는 공매 낙찰받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매각 허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매랑 공매가 동시에 낙찰되게 되면은 사실적으로는 공매가 잔금 지급일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공매로 낙찰받은 분이 더 빨리 잔금을 지급해서 낙찰을 받았던 사례예요. 이런 식으로 경매랑 공매가 같이 진행되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먼저 볼 게 아니라 공매를 먼저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경공매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공매 물건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경매를 찾아봅니다. 공매가 그만큼 제가 봤을 때 메리트가 커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압류재산 물건들 이런 것들은 명도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한 가지 조금 그 잘못된 그 정보기도 하고, 사실적으로 이제 경매나 공매 같은 것들은 협상을 통해 갖고 이사 날짜를 많이 잡기 때문에 공매로 낙찰 받으면은 뭐 명도 어렵다 이런 건 조금 약간 선입견이 될 수가 있고, 공매가 명도가 부담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 다음에 뭐 수탁재산, 그 다음에 그 배분금이 압류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금이 돌아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명도가 쉬우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찾아갖고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거 찾는 요령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드려야 다음에 또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 세대수 같은 거를 보고 싶으시면은 뭐 이제 부동산 그 시세에 관련된 사이트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아파트의 세대수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몇 세대 정도 되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사실 건축가에서 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가서 민원도 이제 들어보긴 할 거지만 그거에 대한 거 책임은 결국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면은 용도시설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용도시설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개 시설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용도 변경이 될지 안 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게 인터넷에다가 용도 시설군 검색하시면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봐서 용도 변경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지자체 조례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큰 틀 확인하고 건축가 가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